서청원 최고위원은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을 자처하면서 상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적 아들이 아니고 위선만 노리는 아들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했던 주요 개혁 정책들의 내용들을 보여봅니다. 금융실명제는 오늘날에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바로 세우기는 오늘날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회 해체는 오늘날에는 친박으로 이어지는 특혜걸 집단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YH 여성 노동자들을 헌신적으로 지원했던 자세는 오늘날에는 민중의 생존권 수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서청원 두 분이 본인의 정치적 아들을 자처하려면 먼저 정치적 아버지의 노선을 대선을 발전시키는 정치적 효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YS라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단식 투쟁으로 반대했을 것입니다. 밀실에서 시작해서 국면으로 끝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실에서 공면 집필진을 통해서 깜깜이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준비한 공면금지법은 집필 연작이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에 필요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어제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공모 17명, 부편 초빙 30명, 총 47명을 확정했다고 밝혀있습니다만 집필진은 비밀로 했습니다. 난영난제이겠습니다만 국편에서 먼저 나서서 선정한 이 30명은 대통령이 집착하는 집필 방향에 부합되는 그야말로 진실한 사람들이기에 더욱 문제입니다. 박 대통령의 기운사 A각에서 고대사는 판단고기로 현대사는 박씨 가문 행장기로 채워지는 것은 아닌지 주시해야 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끝까지 거짓말을 동원해서 비공개 방침을 변명했습니다. 국회는 23일 보도자료에서 초등 국정교과서의 경우도 교과서 집필이 끝난 후 현장 검토 과정에서 집필진 공개함이라고 비공개 방침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등 취재에 의하면 그동안 초등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은 공개 공문으로 일선 학교와 기관에 공개했음을 밝혔습니다.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 의무인 역사연구기관이 바로 드러나는 거짓말을 태연하게 자행하는 파렴치한 기관으로 벌변해버렸습니다. 교육부는 필자 비공개 방침의 이유에 대해서 일단 교과서를 잘 쓰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말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집필에서 검증까지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을 유발시키면서 교과서를 잘 쓸 수 없도록 하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공면을 쓴 수상한 어른들에게 아이들의 역사 교육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끝까지 청와대의 비밀 공작식 역사 국정화 시티를 밝혀나가겠습니다. 청년 실업 대책과 이어서 정책과 예산으로 제대로 수립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에서 14세입니다.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2050년에는 2,535만 명으로 1,0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기재부 통계입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26% 감소할 것이라는 유엔 자료 등 관련 통계는 서로 없습니다. 이 인구 통계는 거의 정확합니다. 풍요롭던 인구 보너스 시대가 저물고 인구가 경제에 짐이 되는 인구 보너스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2011년부터 저출산 고령화의 기본 계획 제2단계를 추진하면서 3년간 56조 5천억을 투입했습니다만 청년 실업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불안한 일자리,
그리고 과도한 학자금 대출, 기약 없는 취업, 치솟는 집값 때문에 M4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청년 희망 펀드는 정부 정책 실패를 민간에 떠넘기는 취업 성금 모금이자 희망 없는 깡통 펀드에 불과합니다. 청년 실업 대책은 정책과 예산을 통해서 올바르게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남시의 청년교당, 서울시의 사회 참여활동비, 우리 당의 청년 구직 촉진수당, 이 공통적인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우리 당과 지방정부의 청년 복지 정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도시의 청년 복지 정책은 중앙정부가 사회보장기본법으로 차벽을 치고 여당이 포퓰리즘 정치 공세로 물대포를 날릴 일이 아니고 공유하고 실천해야 할 대안입니다. 올바른 청년 복지 정책이야말로 저출산 고령사회의 극복과 생산 가능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살인적 공안 진압으로 해서 어제 안행위 전체회의에出席했던 강신명 청장은 법률적 사과를 할 수 없다며 살인 진압과 노동 탄압의 실상을 의견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일종의 국가범죄입니다. 연극의료법도 그대로 위반하고 모든 가혹한 행위에 대한 불대표 조준 발사에 대해서 저희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 청장은 서울청장이던 지난 2013년 무리한 민주노총 건물 침입으로 국민과 언론의 지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후속 조치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재천 정책위원장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최재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진행 중입니다. 행정부와 여당은 우리가 주장하는 무역이득 공유제 등 피해 보전 대책에 대해 극도로 소극 중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한중 FTA로 수출이 늘고 고익 총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먼저 수입은 그대로입니까? 중국산 수입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 부문은 전혀 없습니까? 수출의 상대 효과는 우리 모두를 위한 건가요? 그 이득이 오로지 수출 대기업 오너와 사내에만 유보되고 제대로 세금으로 환유될 수, 나라 전체의 이득으로 골고루 퍼져나갈 수 없다면 그래도 한중 FTA는 절대선인가요? 수출 대기업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도로로 상품을 운송하고 우리가 교육시킨 노동자를 데려다 쓰고 우리가 생산한 전기로 공장을 돌립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유지하는 경찰과 소방관들이 공장과 백화점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돈을 버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제공했거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유지됩니다. 이렇듯 수출은 수출 대기업 혼자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수출 대기업의 부가 늘면 GDP는 당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통계적 착시일 뿐입니다. 수출 대기업 성장이 시민의 성장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갑자기 수출 대기업의 회장이 들어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평균 GDP를 다시 계산한다고 합시다. 그 순간 1인당 평균 GDP는 수십만 달러로 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개인의 소득이 느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중 FTA 이득이 바로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에 국가는 가만히 있는 건가요? 왜 수출 대기업들만 방어하고 있는 건가요? 케인즈가 그랬습니다. 마음대로 좋은 나뭇잎을 골라서 뜯어먹을 수 있는 목이 긴 기린의 행복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 굶어 죽는 목 짧은 기린의 수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땅에 떨어져 싸움에 짓밟히는 잎사귀나 목이 긴 기린의 과식, 동물의 원한 얼굴을 흐리게 하는 불안, 투쟁적인 탐욕 등의 추잡성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늘 강조합니다만 시장은 너무나 중요해서 모든 것을 시장의 선택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행정부와 여당은 시장 절대주의, 수출 지상주의 맹신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무역 이득 공유제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당 예산 정액의 핵심 키워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민생 복지입니다. 이 중 생활 예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주거권 보장, 나라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무주택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 급여를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총 3,600원입니다. 나라가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둘째,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조차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우선은 광역시도에 하나씩 설립하겠습니다. 50억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OECD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 당연히 1등입니다. 이건 안락사나 존엄사가 아닙니다.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절대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총 3천억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넷째, 실컷 일하고 돈은 떼이는 청소년 임금 체불이 상당합니다. 상담과 현장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사업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선 22억 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국회의 정액이 악성 정치인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의 생활 예산, 살림 예산을 꼼꼼히 챙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안민석 예결위 간사의 말씀 있겠습니다. 정책위원장님께서 방을 다 파셔가지고 저는 뭐 먹고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결위가 감액 심사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정액 심사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심사 상황과 이후의 정액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내용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또 조금 전에 최재천 정책위원장님께서도 여기 내용에 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징벌적 삭감 조치가 내려질 두 부처 그리고 특수활동비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법과 예산으로 말합니다.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교육부와 해수부에 대해서 징벌적 삭감을 단행할 것입니다. 먼저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예외적으로 편성하고 예산 공개를 끝까지 거부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예결위 파행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교육부 예산에 대해 징벌적 삭감을 함으로써 국회 무시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정교과서는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해 끝까지 맡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부는 지난 금요일 예결위 개수조정소위 심의 동안에 세월호 특조활동 방해 문건을 작성한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자와 작성 경위에 대한 추궁에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거짓말을 하여서 예결위 여야 개수조정위원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무런 해명 없이 국회를 우습게 보는 해수부의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국민의 행정이 군림할 수 없다는 뼈아픈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단, 교육부가 오늘이라도 국정교과서 예산을 공개하고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활동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두 부처에 대한 징벌적 삭감을 취소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예산은 투명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지난 봄 여야 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하였던 특수활동비 투명성 보장에 대해 가시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특히 내년 특활비가 380억 정액된 점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해명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합니다. 국회는 내년 특활비의 약 6%를 특정 업무 경비로 전환하여 투명화 의지를 다소 부족하지만 그래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정부는 단 한 푼이라도 줄이려는 노력 대신에 80억을 정액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연 국회가 넘어가야 되는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국정원 예산이 아닌 일반 예비비에서 매년 편성하는 정부 예산도 국정원 예산으로 이관하거나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 최소한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산 심의가 막바지를 치닫는 시점에서 금지해야 될 세 가지, 즉 3금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세 쪽지 금지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당 지도부 위치에 있는 실세분들께서 일체의 쪽지 예산을 넣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실세 쪽지 예산은 정중히 사용하겠습니다. 둘째, 호텔 심사 금지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예산 심사는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져 왔고, 특히 정액 자금은 호텔방을 잡아놓고 양당 간사와 예산실장이 모여서 정리해오던 관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2013년, 14년 심의는 호텔 심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그 좋은 관례를 꼭 지켜서 호텔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외유 예산 금지 약속입니다. 예산 통과시키고 다음날 새벽 아프리카로 남미로 떠나는 예교 예산을 올해도 쓰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최재천, 이춘석 두 분의 훌륭하신 전임 예결위 간사님께서도 실천하셨던 예산 심의 후 외유 금지를 올해에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여야 간의 후속 휴동이 있었습니다. 정기국회 막판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안타깝게도 결렬되었습니다. 협상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예산안을 날치기 하겠다고 의림장 놓던 새누리당이 과연 처음부터 협상에 의지가 있긴 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월 17일 합의대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만 새누리당은 노력하는 기미조차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문제 역시 결국 새누리당의 버티기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약속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무상보육 역시도 결국은 지방에 떠넘겨 아이들을 바깥 빼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만들겠다는 100% 대한민국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살기 힘든 중산층, 서민층, 고열잔에서 잘 사는 재벌들 더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경제활성화,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 더 핍박하고 두들겨서 기업들 돈 벌게 좋게 해주겠다는 노동개혁, 1년 내내 허리 한번 못 펴는 우리 농어민들 피와 땀을 대통령 정상회담 잔치상에 올리겠다는 한중 FTA, 한마디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고통은 어떻게 되든 말든 말 잘 듣고 돈 잘 버는 기업들만 혜택을 주겠다는 반쪽 민국이며 서민들 입장에선 피만 먹고 등을 돌린 먹튀 정부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께 표를 던진 국민들을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거짓말이 반복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속고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든 사람이란 대통령께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진심으로 보듬어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새누리당과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주장해온 국제의료사업법이 사실은 해외 환자 유인 알선 업체를 위한 업자법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내 의료 체계를 흔들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새정치연합이 반대해온 국제의료사업법안에 대해 정부가 수정안을 들고 왔지만 여전히 법의 목적이 의료를 통한 돈벌이, 즉 의료 영유화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킬 뿐입니다.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의료의 본질에 부합한 완전히 새로운 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급한 것은 민간병원 스스로 잘하고 있는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일에 정부가 나설 것이 아니라 높은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만 원, 송파 세모녀는 5만 원을 내야 하는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부터 당장 뜯어고쳐야 합니다. 당장 고치지 않으면 50만 고소득자들의 반발이 두려워 500만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원성을 외면하겠다고 하는 부자 정권의 속성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제의료사업법을 공공산후조리원은 안되고 공공장례식장은 된다. 이미 산모의 절반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은 산모들에게는 편리함을 주지만 200만 원이 넘는 부담과 각종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산후조리원의 신뢰를 높이고 비용도 줄여주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자고 야당이 나섰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완강한 반대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후조리는 집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많은 민간 산후조리원이 활동하고 있으니 공공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립대학 많으면 국립대학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국민들 부담을 줄여주자는데 이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민간 장례식장 횡포와 높은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 장례식장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산모와 아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을 놓고 오로지 죽었을 때만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해준 게 없으니 마지막으로도 잘 보내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야당 시장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하는 거니까 방해하겠다는 건지 박근혜 정부는 무슨 청개구리 정부입니까? 제발 업자 편만 들지 말고 국민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바랍니다. 공적연금 강화 특위가 빈손으로 끌란 판입니다. 이미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소득대체율 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합의한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쓰겠다는 것마저도 날아갈 판입니다. 그동안 여당은 질질 시간만 끌더니 사회적 기구의 논의를 이어가는데 반대하고 그나마 사회적 기구에서 어렵게 전문가들이 합의한 사항마저도 지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지 정부 여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상 최초로 달성해낸 공무원연금 개혁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렇게 무산시킨다면 앞으로 모든 타협은 불가능할 것이고 야당의 협조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단 이틀 남았습니다. 정부와 여당 제대로 된 성의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